오늘 사연의 주인공 역시 결혼은 좀 곤란하다. 대신 나는 아이만큼은 공동 육아하겠다라고 하는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는 한 여성의 사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볼 첫 번째 주제는요. 결혼하기 싫다는 남자친구의 아이를 가졌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꽁트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용감한 사람이 미남을 쟁취한다고 하죠. 제게는 얼굴도 몸매도 완벽, 스펙도 빵빵한 그야말로 모두가 부러워하는 완벽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완벽할 줄 알았던 그와의 연애. 그러나 남자친구에게는 딱 하나 문제가 있었는데요. 남자친구입니다, 제가. 네. 뭘 굳이 설명 알아요. 예. 아니, 깜짝 놀라가지고 제 얼굴이 나와가지고. 네. 우리 알콩, 우리 연애하니까 오. 정말 좋아. 응? 우리 앞으로도 결혼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연애만 쭉 하자고. 뭐? 연애만 하고 싶다고? 아니 그럼 우리 달콩이는 아예 나랑 결혼 생각이 없는 거야? 이게 주변 친구들 보니까 어. 이 결혼하고 나서 이게 마음이 바뀌고 막 뭐 이러는 경우들이 많아서 남보다 못한 사람들로 이렇게 살게 되는 그런 부부들이 많더라고. 그런 거 보니까 뭐 결혼을 이걸 꼭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자기가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은 그냥 안타깝지만 내가 그거는 못 들어줄 것 같아. 그냥 더 좋은 남자 만나기를 내가 행복을 빌어주고 그게 더 맞을 것 같아. 아니야. 아이 무슨 소리야. 나 비혼주의자야. 아이, 뭐 그런 거야. 우리 상관없어. 우리 알콩달콩 계속 연애만 하고 살자, 진택 씨. 사실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이 정말 하고 싶었지만 사실대로 말하면 그와 헤어질 것 같아 억지로 그 의견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연애만 하고 살던 어느 날 저희에게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알콩!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비상 상황이라 이게 무슨 일이 있어 이게 지난번부터 뭐 속이 안 좋다고 막 그러더니 병원 갔는데 왜 뭐 속 안 좋다 그래? 아니 달콩 그게 아니라 저기 나 임신했대. 이제 5주 차래. 아니 어떻게 이미 생긴 아이 그 지울 수도 없는 거잖아. 아유 그치? 그래 우리 아이는 축복이나 다름없는데 이거 지우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세상에 달콩 나 진짜 걱정 많이 했는데 우리 달콩이 이렇게 좋아해 줄 줄 알았어. 그러면 애기 얼른 태어나기 전에 결혼식부터 올려야겠다. 그치? 잠깐만 알콩. 내가 얘기는 했는데 결혼 이거 안 한다 그랬잖아. 아니 잠깐만 달콩 나 임신했다니까 5주 차야. 아니 우리 아이 키우려면 당연히 결혼도 하고 혼인신고도 해야지. 알콩은 진짜 모범생이구나. 좀 촌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이 가족 촌스러워? 형태가 이게 변하고 있어요. 예? 요즘 꼭 결혼하지 않아도 뭐 양육 뭐 같이 하고 뭐 이런 가정들도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그냥 아이 양육만 그냥 같이 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우리 아이니까 이 경제적 책임 요거는 다 내가 할게. 뭐?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야 장진태 너 지금 우리 아이를 아빠 없는 애로 키우자 뭐 그런 얘기야? 남자친구는 결혼 생각이 없다며 아이만 낳아 함께 기르자고 하는데요. 저는 아이에게 평범한 가정을 주고 싶습니다. 결혼은 못하지만 아이에 대한 경제적 의무는 다하겠다고 하는 남자친구.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최근에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긴 한데 그러게. 사연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자, 이 사연의 주인공은 30대 여성인데요. 이 여성 A씨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대기업 다녀, 외모 좋아, 인물 좋아, 집안 집안 좋아, 좋아. 성격까지 아하. 뭐 나무랄 것 하나 없는 그런 남자친구였는데요. 이 딱 하나 조금 특이점이 있다면 비혼주의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연애 초기에는 이 남자친구와 함께 사귈 동안에 나는 뭐 이 남자친구 얘기한 거 나는 결혼 생각도 없고 만약 결혼을 하고 싶으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좋겠다. 어머. 이렇게 여자친구인 A 씨에게 의사를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A 씨는 이 남자친구가 너무 좋기도 하고 결혼 생각이 또 그때 당시엔 A 씨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우리는 계속 그냥 만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A 씨가 몸 상태가 조금 안 좋다 싶어서 병원을 찾았더니 임신이 됐다는 걸 알게 된 아하. 거예요. 자, 그래서 A 씨가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도 생겼으니까 결혼하고 또 아이 낳고 평범한 가정을 꾸리면서 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남자친구는 새로운 생명이 찾아온 건 너무 반갑고 좋은 일이긴 한데 나는 결혼은 할 수 없다. 아이에 대한 물질적 책임 내가 다 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 A 씨는 아이를 낳기로 결심을 했고 대신에 이 남자친구의 경제적 책임을 도대체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가 고민이다라는 사연입니다. 최근 문가비 씨와 정우성 씨의 그 사연도 알려지면서 비혼 출산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데요. 네. 이 비혼 출산이 뭐 해외에서는 꽤 흔한 일이라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비혼 출산이라고 하면은요, 혼인은 하지 않고 출산만 하는 경우를 좀 통틀어서 우리가 비혼 출산이다 이렇게 일컫고 있는데 네. 해외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통계만 보더라도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전체 출산하는 경우 수 중에서 62%가 비혼 출산이고요. 영국은 49%, 미국은 41%, OECD 회원국 평균을 따져봐도 비혼 출산이 42%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야.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인가 살펴보게 되면은요. 지난해 태어난 23만 명 아이 가운데 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1만 9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퍼센테이지를 보자면요. 4.7%인데 그러니까 출생한 아이들 20명 가운데 1명 정도는 비혼 출산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4.7%이 수치가 OECD 평균으로 보자면 한참 밑도는 수치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1981년도 관련 통계를 처음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로는 역대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을 나가고 있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은 확실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900명. 일단 하나씩 보자고요. 1,900명. 네. 네. 근데 이제 비혼 출산이에요. 그럼 비혼 출산이니까 혼인 신고 안 됐을 거고, 근데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출생 신고는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출생 신고를 그냥 우리 일상 생활대로 하다 보면 네. 그 아버지 그 가족 관계 여기 올라가서 아버지 성을 따르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이 혼외자 출생신고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엄마가 아이를 원하고 있어요. 네. 그럼 어머니가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이 사연에서 이 손해자의 경우에 네. 아버지가 만약에 출생신고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그 현행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엄마가 소재 불명이거나 아니면 특정이 되지 않았을 때 가정법원을 통해서 이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상당히 번거롭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이 사연과 달리 어머니가 나 출생신고하지 않을래 라고 해버리면 아버지가 그래 그럼 내가 대신 할게라고 네네. 했을 경우에 절차가 엄마에 비해서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부분을 아이가 태어났을 때 신속하게 가족관계에 등재될 그 기본권을 침해했다, 헌법에 불합치한다라고 해서 헌재가 내년 5월까지 이 법을 개정하라라고 했거든요. 아. 그리고 이 사연에서는 그 아버지가 그래도 양육의 책임은 자기가 지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혼인신고는 하지 않을지언정 인지청구를 하시면 돼요. 인지청구를 하셔가지고 지자체 가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가 내 아이다라고 이제 증명을 받는 거기 때문에 간단한 인지 절차를 통해서 아이에 대한 양육에 대한 책임을 좀 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이게 드라마에도 보면 좀 종종 나오는 얘기잖아요.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남자 측에서 그게 내 애라는 증거가 있어?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거. 네, 있어. 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드라마 단골 소재잖아요. 네. 발가락도 안 닮았네. 뭐 발가락이 닮았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출산의 과정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머니의 입장에서는요. 이 아이를 출산한 것 그 자체로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것이 바로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이 아이가 과연 내 아이가 맞는지 이 출산 자체로 사실 확인한 방법은 없거든요. 네. 좀 이런 점이 고려될 측면이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유사하게 이 아버지가 어떤 이 아이에 대해서 이것이 내 아이다라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지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번거롭기 때문에 우리가 혼인 중의 관계라고 한다면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바로 이 아버지가 친부다라는 것이 강력하게 추정을 받아서 이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지만 혼인 외의자, 특히 이렇게 비혼 출생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인지 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아니다. 이 부분이 필요하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아이 내 아이 맞나? 이 아이 내 아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할 때는 결국 아이나 아니면 친엄마가 아버지에게 친자가 맞다는 걸 확인해달라. 이렇게 인지청구의 소를 또 제기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유전자 검사 필요한데 네. 유전자 검사에서 우리 드라마에서처럼 뭐 친자 관계 99.9% 이렇게 맞아요. 나왔다고 그것만으로 바로 또 친부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그 유전자 검사지를 가지고 결국 인지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아유. 네. 근데 만약에 거부한다면 강제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유전자 검사를 해야지 확인이 가능한데 거부한다면은 아이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신청을 하면 유전자 검사를 강제하는 또 수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냥 피할 수 없고 자꾸 피하면 오히려 강력하게 의심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법원의 명령이 있기 전에 당연히 이런 청구에는 응하셔야 하겠죠. 와. 네. 자, 그럼 이제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서 이 남자친구가 경제적인 내가 책임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양육비, 경제적인 책임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경제적인 책임을 지겠다. 근데 얼마만큼 예,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이제 그 금액으로 그리고 뭐 나중에 아이가 자라면서 증액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합의를 통해서 증액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만약에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 우리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건데 그 법원에서 배포하고 있는 그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 보면은 제 기억에 그 월소득 1,000만 원 이상이 되면은 양육비를 200, 300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급을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월소득이 1,000만 원이 아니라 월소득이 1억이다. 그래도 나는 2, 300 수준에서 그냥 지급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어떤 구속력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돈이 굉장히 많고 내가 내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굉장히 많이 주고 싶다라고 하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 이혼 조정 절차에서 반드시 이런 어떤 구속의 그 표에 따른 구속이 아니라 충분히 합의에 따라서 또 내 경제적 사정에 의해서 양육비를 충분히 지급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 뭐 친부가 얼마나 버느냐, 그 벌이나 뭐 재산 규모 상관없이 무조건 최대 받을 수 있는 양육비 한도가 300만 원. 이거밖에 안 돼, 책정이. 그럼 좀 억울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이 증액이 가능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대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이고요. 네. 이 가이드라인의 최대치는 부모의 합상 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일 때 이렇게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큰 양육비로 합의도 가능하고요. 이미 처음에 뭐 이혼이나 아니면 비혼 출산에서 양육비를 합의했다고 해도 자녀가 아니면 좀 돈이 더 많이 드는 공부를 한다거나 유학을 가게 됐다거나 아니면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한다면은 법원에다가 증액 신청도 해볼 수 있어서 합의가 안 되면 또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양육비 증액 이와 반대로 감액도 가능합니다. 근데 재산이 많은 자산가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 아이를 가졌다 해서 네. 결혼해서 나중에 또 이혼할 때 재산 분할 이런 것보다 그냥 양육비를 부담하는 게 낫다 이런 사례들도 있다면서요? 실제로 이 최근에 정우성 씨 사례만 보더라도 이 재산 때문에 혹시나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뭐 섣불리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결혼 전에 내가 굉장히 많은 자산,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 결혼 생활을 하고 혼인 생활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면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결혼하기 전에 나는 굉장히 재산이 많았어요. 그리고 배우자는 뭐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혼 당시에 나는 이거를 내 재산으로 특유 재산으로 주장을 해서 이거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혼인 기간이 굉장히 길고 그 안에 기여도가 높다면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법률론 관계나 사실혼의 경우에 재산 분할을 나는 해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냥 방금 이 사연의 경우처럼 전혀 혼인의 실질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양육비만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네네. 아까 사연에서 보면 공동 양육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친부가 확인이 되고 공동 양육의 조건을 갖추면 그럼 이제 공동 양육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함께 키워야 되는 부분은 맞겠죠. 그리고 네. 동일하게 법적 책임을 지는 부분은 맞지만 우리가 법으로 얘기하는 뭐 공동 양육권을 가졌다, 뭐 공동 친권을 가졌다는 부분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에 대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뭐 여권을 만들러 갈 때, 아니면 은행에서 뭐 계좌
반달에 터주려고 할 때 이럴 때마다 공동 양육권, 공동 친권 가지고 있으면 지금 만나지 않은 관계임에도 둘 다 부모와 모가 모두 가야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나올 수 있어요. 아, 번거롭네. 만약 수술 동의서 작성 같은 거 생각한다면 네. 그 긴박성이 더 커지게 되잖아요. 아하. 그래서 이혼하는 상황과 유사하게 법원에서도 사실 협의를 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네. 한쪽에다가 친권과 양육권을 다 주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렇다고 한쪽만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아동의 복리 측면에서 편의성을 고려해서 보통은 한쪽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함께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아이를 혼외자라고 맞아요. 표현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옛날부터 느낌이 안 좋거든. 혼외자라는 말 자체가. 네, 네. 이런 말 자체도 어떤 이제 인식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가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